예고한 대로 저희 그 김영두 법무사님 모셔서 수업을 들을 텐데요. 김영두 법무사님은 검찰에서 오래 공직 생활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건국대학교 도시정비 전문가 과정에 그 강연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건국대학교에서도 강의하고 계시는 이쪽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잘 들어서 여러분들의 그 경험과 지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영두 법무사님 모실 테니까요. 박수로 좀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쳐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법무사법인 유일의 김영두 법무사입니다. 오늘 날씨도 참 좋은데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저의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 위해서 모여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공적인 우리 포함 1구역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정비사업에서 법무사가 보는 시각, 그리고 또 조합원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이미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좀 지루해 하실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간략하게 목차를 적어봤습니다. 자, 정비사업이란 어떤 사업이고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정비사업의 4인방, 정비사업에 4명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서 꼭 챙겨야 될 기준일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굉장히 그 관심도를 많이 가지고 전화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임대를 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임대를 놓을지, 이 사람들이 계약 기간 안에 나가줘야 되는데 2주의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개인적인 질문 같은 것들은 내가 말씀드릴 때 좀 자제해 주시고, 공통된 질문 같아, 공통된 얘기 같다 그러면 그때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질문은 끝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사업이란 다 아시겠지만은 낡은 건물을 내놓고, 낡은 땅을 내놓고 새로운 신축 아파트나 상가를 짓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 주변에서 저를 아시는 분들이 항상 이런 질문을 해요. 좋은 투자처가 어디냐, 찍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투자처는 좋은 입지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뭐가 좋은 투자처일까요? 빨리 가는 거. 빨리 가는 건데, 빨리 가는 것 중에 나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거기에 추진하는 세력의 리더가 과연 어떤 인물이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합이면 조합장, 위원장, 거기 이제 리더가 똑똑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있어야 입지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 추진을 해서 자기의 재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가장 중요하다. 리더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리더는 리더 역할을 하는데, 거기 토지 등 소유자들이나 조합원들을 응집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리더들입니다. 그렇게 리더가 잘 갈 수 있도록 하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뒤에서 밀어주면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든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들 그렇게 또 수긍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볼 것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면, 여기는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일제시대 때부터 도시정비를 해왔어요. 도시정비를 안 해온 게 아니고 그때부터 도시정비를 해왔어요. 그 다음에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도시들은 조금씩 발전을 해 나가는데, 그게 지금의
60년대, 70년대 지금의 아파트처럼 지하로 주차장이 들어가고 모든 시설이 다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그런 시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아파트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파트 재건축이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 그때는 아파트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아파트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면 이런 후암동이나 이런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재건축? 왜 저기가 재건축이지? 왜 재개발을 안 하고 재건축을 하지? 이러한 의문점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왜 여기는 재개발을 해야 되고 왜 여기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여기는 왜 재건축을 해야 되고 왜 여기는 재개발을 해야 되는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재개발 지역은 도로가 좁잖아요. 도로도 넓혀야 되고 거기에 공공시설 공공시설도 넣어야 되고 또 우리가 여기에다가 집을 높이 지어도 될 일은 아니에요. 전기도 들어와야지 하수도도 들어와야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물은 어디서 끌어와요? 또 물은 어디서 배출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구역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쭉 인프라가 구성이 다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된 지역은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재건축을 통해서 사업을 자기들끼리 좀 해라. 그래서 재건축은 민간 사업이 성격이 강한 거고 재개발은 국가에서 도로도 내고 기반시설도 다지고 공공시설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의 어떤 취지, 이유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왜 여기는 재건축을 할 것인지 왜 재건축은 수용재결도 없나? 왜 보상도 없지? 이런 부분들 또 왜 임대주택은 재개발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재건축은 가서 조금씩 협의를 통해서 조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가? 이런 부분들은 그런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를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막무가내로 아파트가 아닌데 여기는 무슨 재건축이야. 야 이런 너 몰라서 그렇지 이런 데는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올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자, 76년도에 도시재개발법이 생겼어요. 이 재개발은 76년도에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독주택이 있는데도 재건축이 필요성이 있잖아요. 왜냐? 거기는 이미 다 어느 정도 도로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는 일제시대 때부터 도시 계획을 해왔어요. 50년대도 도시 계획을 해오고 60년대도 해오고 근데 도시 계획이 아예 안 된 것들 그냥 판자촌 같은 것들 그런 데서는 재개발, 도시 재개발을 해왔지만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는 제가 저기 송파 사는데 송파 쪽에는 이미 다 격리정지가 돼서 주택이지만 다세대로 되어 있지만 도로가 반듯반듯 네모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데를 하라고 이 재건축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택건설촉진법은 아파트를 많이 짓는 법이에요. 그렇지만 도시정비상에서는 재건축은 이 법에 의해서 하고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으로 진행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유사한 점도 많으니 통일된 법을 통해서 우리 진행을 하자. 그래서 2002년도 12월 30일 날 지금의 이용하고 있는 우리 도시정비법이 통합으로 탄생이 된 거예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조합원과 관련된 강제조합원, 임의조합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조합원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현금 청산하는 부분도 재개발은 이제 수용 재개를 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은 매도 청구를 하게 되는데 수용 재개는 굉장히 국가에서 진행하는 강력한 사업이에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은 국가 공익성이 가미된 공익사업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재건축은 민간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 재결, 매도 청구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단은 왜 이런 것인지를 알면 우리가 현재 현금 청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매도 청구나 수용 재결을 할 것인지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적으로 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의무 임대 비율이 상당히 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건축은 좀 덜하고, 그런 면에서 단독주택 재건축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이 의무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규모가 커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것처럼 보이면 좋을 수는 있지만, 이 의무 임대주택 때문에 사업성이 안 좋다. 뭐 법무사가 그런 얘기 할 바는 아니지만 저희도 상당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들은 바도 있고 실제 옆에서 지켜봤던 바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탁등기 여부라든가 분양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취득세적인 측면에서도 재개발과 재건축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그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단독주택 재건축은 2002년도 12월 30일 도정법이 생기면서 있었지만 2012년도 7월 달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단독주택 재건축 자체가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겠어요? 왜? 단독주택 재건축도, 자, 도시가 그 60년대, 70년대처럼 도로만 네모나게 하면 도시가 완성됐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의 도시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 우리 조합원들이 국가에 또한 보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보답 자체가 기반시설도 해야 되고, 이렇게 임대주택도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재개발처럼 임대주택도 이렇게 국가에 헌납을 해야 돼요. 임대주택은 싸잖아요. 근데 단독주택 재건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해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야, 민간 사업인 단독주택 재건축에서 왜 임대주택이 그렇게 비율이 적어? 아니면 아예 없거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제도는 민간 사업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공익사업의 틀 안에서 가둬서 우리가 거기 조합원들도 잘 살지만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재정 마련을 좀 하자. 그래서 가로주택 조그만한 데는 그렇게 하지만 좀 큰 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재개발로 하자. 그런 취지로 보여져요. 다만 문헌에 나와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글로 쓰는 것하고 실제 그 글 뒤에 이면에 있는 그 의미 자체는 조금씩 다르듯이 그런 취지가 강하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상 구역, 그 다음에 사업성의 측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재개발과 달리 토지 또는 건축물 또는 토지 또는 건축물 가진 소유자들만 가진다는 거.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이나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고, 아까 얘기한 조합원도 좀 차이가 나고, 분양 대상도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단독주택 재건축은 대한 분양 대상은 이렇습니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단독주택 재건축이 유지는 되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법 개정, 폐지 이렇게 당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2012년도 7월 달에 이게 폐지가 됐지만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정비구역은 종전대로 단독주택 재건축을 시행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예요. 근데 오늘 제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요 자료만 나와 있더라고. 서울시에서 그 보도자료로 낸 거예요. 2019년도 4월 달에 낸 건데 단독주택 재건축이 그 기준에 그때 당시 기준으로 준공된 게 22개 구역이고 진행 중인 게 66개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뿐만 아니고 제가 주로 다니는 뭐 홍은동이라든가 사당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도 단독주택 재건축들이 지금 진행을 계속 하고 있어요. 신정사도 그렇고. 그래서 단독주택 재건축이 없어진 건 아니지, 없어졌지만 실제 그때 당시에 이루어져서 진행 중인 사업장들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 진행 절차인데 여기 아마 추진이든 조합이든 어디 가나 다 저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도가 붙어 있는데 조합에서 추진위원회에서 보는 절차도 하고 조합원들이 보는 절차도 하고 좀 달라요. 조합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차와 조합 사무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차도는 좀 다른데 비슷하긴 해요. 제가 이 절차도는 약간 조합에서 보는 절차도 비슷한 거고, 제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잠깐 패드로 여기 앉아서 잠깐 써봤는데 이것은 이제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절차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딱 설명하면서 이 내용도 내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읽어드리지는 않겠고요. 지금 여기도 좀 전에 보니까 뭐 추진위 구성에 대해서 또 재개발로 갈 거냐, 뭐 재건축으로 갈 거냐, 이런 뭐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위 구성 승인이 나면 별도 추진위 활동이 금지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대로 리더가 하나 탄생했으면 그 리더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줘야 돼요. 만약에 그 리더가 문제가 있으면 가르치는 건 맞겠죠. 그것은 그 잘못된 리더를 계속 밀고 가라는 게 아니고 잘된 리더는 항상 뒤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밀어줘서 사업이 빨리 신속하고 여러분들한테 수익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정비사업에 4인방이 있어요. 4인방. 가장 중요하죠.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냐, 조합원이 누구냐,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는 누구냐, 그 다음에 조합원 중에서 현금 청산자는 누구냐. 그래서 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탄생이 되는지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요 4명만 이해를 잘해도 정비사업의 이해도는 상당히 높다. 평균 이상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단독주택 재건축이니까 여기 부분만 한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토지하고 건축물, 땅하고 건축물을 같이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땅만 가지거나 건물만 가지거나 그래도 나오죠. 자, 정비사업을 모르겠어요. 지금 뭐 공부하라고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정비사업을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비교를 하면서 항상 해야 돼요. 왜 여기는 재건축을 하지? 야, 그럼 재개발을 하면 안 돼? 그러면 뭐가 다르지? 자, 그럼 재건축에서도 토지 등 소유자는 땅하고 건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재개발은 땅만 가져도 되나? 건물만 가져도 되나?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재개발은 수용 재결이고 재건축은 매도 청구인데 왜 다르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비교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은 굉장히 중요하죠. 조합원이 왜 중요하죠? 조합원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운영규정이나 조합원 정관에 보면 조합원이어야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조합원 아니면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이냐 아니냐, 그럼 조합원을 한 사람으로 치냐 여러 사람으로 치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조합원이 되게 중요하죠. 조합원이 되기 싫어서 나 그러면 빠질래, 그러면 이제 현금 청산자가 되는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임의조합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 그게 바로 임의조합은 재건축에서는. 재개발은 어떻게 해? 재개발은 내가 하기 싫어도 우리가 돼요. 자, 이쯤에서 갑자기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재건축과 재개발의 가장 큰 차이점, 재건축에 여기에서 유리한 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조합원이 가장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합 총회의 의결권 있잖아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추진위 조합 사업시행 관리처분 이렇게 쭉 가는데, 조합 설립에 대해서 동의 여부에 따라서 재건축은 동의한 사람들만 조합원이 되잖아요. 재개발은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월 7일 오늘 우리가 총회를 해요. 총회를 하는데 총회장에 누가 들어와요? 조합원 총회예요. 조합원 총회는 조합원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은 조합원, 조합 설립,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 들어오잖아요. 우리끼리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재개발은 어떻게 돼? 재개발은 걔나 이게 잠깐 참석 동의하지 않으신 분, 반대하시는 분들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총회장에. 그러면 어느 총회가 부드럽고 총회가 잘 진행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건축이 재개발보다 이런 면에서는 좀 더 원활하게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결국은 우리끼리 막 박수치고 으쌰으쌰 해서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 그 다음에 현금 청산자, 분양 대상자에 대해서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잠깐만 보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도시정비법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만 이게 토지 등 소유자가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 아셨죠? 뭐 재개발을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조합원, 정비사업, 39조, 도시정비법 39조에 보면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된다. 이게 이제 도시정비법 39조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9조 1항에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공유로 되어 있는 거. 자, 집이 하나 있는데 A하고 B하고 같이 공유로 되어 있어. 그러면 조합원을 한 명으로 친다는 얘기예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든 분양 신청을 하든 한 명 하나만 권한을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밑에는 1세대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이 한 가족을 이뤄서 같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도 하나의 의결권과 하나의 분양권만 준다 그런 얘기고. 자, 세 번째 조합 설립 이후에 내가 돈이 많아서 집이 세 채가 있었어요. 근데 조합 설립 이후에 하나를 팔았어. 조합 설립 이후에 하나를 팔아도 이 세 채를 가지고 있는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만 조합원 인정을 하고 분양권도 하나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세 채를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조합 설립인가 전에 팔아야 된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그 정도는 돈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사항만 이렇게 점검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조금 지루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듣고 그냥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이 내용은 이제 39조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39조 2항에는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 내용. 요 내용을 보면은 토길과의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양도양수가 금지된다는 겁니다. 금지된다는 건 아니고 조합원 지위 양도양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래는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근데 복잡해요. 잘 들으셔야 돼. 잘. 뭔 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 용산은 강남 3구하고 용산은 계속적으로 투기과열지구로 계속 지속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서울 전역 25개 구는 이번 10월 15일 날 지정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지러움증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 여기 용산이나 강남 3구는 원래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열받으신 분들은 외곽 지역이라든가 경기도 지역까지 다 이렇게 아울러서 했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다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미리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기 용산이나 강남 3구 외에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아 이거 뭐지? 아 뜨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10월 15일 이후에 뭐 저한테도 전화를 많이 주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아 전화해가지고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되네. 아 나 이거 또 2개 있는데 어디에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 2주 착공 동호수 추정하고 준공하고 입주하고 보존 등기하고 해산 청산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조합 설립하고 이 사업 시행 인가까지 3년 만에 하지 못하고 4년 5년이 걸릴 경우에는 3년 이후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전까지는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아니고 토기과열지구임에도 불구하고 매매해서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 내가 팔아도 되고 사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가 3년 안에 안 나면 3년 지난 다음 날부터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전까지 토기과열 지구로 할지라도 거래도 가능하고 조합원 지위 승계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사업 시행 인가 후. 자, 그러면 그때 잠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또 마찬가지예요. 3년 이내에 여기 착공까지 못하면 3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착공할 때까지 그 기간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매매 가능하다 이거예요. 조합원 지위 승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팔아도 산 사람이 조합원 지위 승계를 받아서 새로운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세 번째. 자, 착공을 했어. 착공을 했는데 3년 안에 준공을 하지 못하면 똑같이 조합원 지위 양도양수가 되니까 팔아도 된다 그런 말씀드려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여기 3년 이상 계속 소유한 자 있죠? 요 밑에도 3년 이상 계속 소유한 자 있죠? 이게 3년 이상은 계속 소유를 하고 있었어야 돼. 1년 전에 내가 샀는데 나 팔아야 돼.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10년간 보유하고 5년간 거주하신 분들은 장기간 거주했으니까 이렇게 좀 100% 주겠습니다. 법에서 이렇게 했던 거고, 여기도 사업 진척이 잘 안 나가니까 답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잠시나마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다음 우리가 이제 현금 청산자. 우리 재건축에서는 현금 청산자가 몇 번 발생하죠? 세 번 발생합니다. 여기 잠깐 보실까요?
조합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때 현금청산자로 발생이 돼요. 분류는 일단 하죠. 일단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다음에 얼른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분양신청 안내를 하는데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현금청산자로 조합원 명단에서 빼버린다는 얘기죠. 요때 조합원 명단에서 작성이 안 되고 요때 조합원 명단에서 분양신청 이후에 또 빠지고 자, 그 다음에 쭉 와서 관리처분, 이주, 착공, 그 다음에 동호수 추첨해서 내가 몇 동 몇 호에 당첨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조합에서는 이제 분양계약서, 조합원 분양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뭐 무한대로 아무 때나 와서 뭐 늙어 죽기 전에 와서 작성하라 이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안에 분양신청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으면 이때 또 현금청산자로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건축에서는 이때 한 번, 요때 한 번, 이때 한 번 이렇게 3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 다 똑같은 건가요? 자, 요거하고 요때하고 요때하고 요거하고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돈이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돈도 다를 수 있겠죠. 올라가죠. 그러니까 요것은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요것은 보통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건설비도 공사비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머리를 극적극적 거리는 사람들이 많죠. 분양신청 마감 기간은 다가오고 분양신청을 해야 되지 말아야 될지 옆에서 누가 물어보면 야 그거 한 번 하면 큰일 나 못 빠져나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하고 하시면 그 사업계획 여기 분양신청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기간이 상당히 걸려요. 보통 최소 한 3년 이상은 걸려요. 그런데 요 때는 법에는 없지만 우리가 서울시 표준정관이라든가 부산시 표준정관 그다음에 광주지사시 이 표준정관에 다 보통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냥 동호수 추첨을 했어.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 나 그거 안 할래. 그러면 분양계약서 작성 안 할 경우에는 이것은 현금청산자로 취급을 해서 협의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은 두 번은 법에 있는 내용이고 요것은 정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정관은 그 효력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정관은 총회에서 다들 조합원님들의 그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가결이 된 거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너무 이때 분양 신청할 때 겁내하지 마시고 해줘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 조합 설립 할 때쯤 되면 아이고 뭐 동의를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도 투기과열 지분다 하더라도 예외 조항이 조금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조합 설립을 하시고 나서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동의서를 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때도 분양 신청을 하고 나서 팔아도 되는데 왜 굳이 겁내서 그렇게 하냐고. 자, 쭉쭉쭉쭉쭉쭉쭉 우상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보면은 부동산은 특히 아파트 주택은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어요. 잠시 떨어졌다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조합 설립 동의서라든가 아니면 분양 신청 할 때 항상 해주는 게 좋아요. 그것은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다. 자, 그래서 현금청산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현금청산 1번은 여기
조합 설립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현금 청산자로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 이렇게 거기서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이것은 요거 법 도시정비법 64조, 그 밑에는 도시정비법 73조.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있다고 말씀했죠.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조합 표준정관. 거의 표준정관 따라서 각 조합들이 큰 변수가 없으면 이대로 하는 거니까 이 정관에 따라서도 여기도 분양신청입니다. 이게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 아까 맨 처음에 4인방이 뭐였죠? 토지 등 소유자, 그다음에 조합원, 그다음에 현금청산자,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 자, 조합원은 될 수 있지만 분양 대상자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양 대상자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자 법에는 관리처분을 통해서 분양 대상자로 확정이 됐는데 도시정비법에서는 이렇게 한 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여기는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제 같이 뭉뚱그려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돼 있고 재건축 조합은 좀 구별이 된다. 왜냐? 그거예요? 토지 건축물하고 그 부속 토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토지 등 소유자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 분양 잘 많이 아시는데 그러면 왜 조합원이 되어야 분양 신청해요? 어디 나와요? 보면은 대부분 다 정관에 조합원 정관에 보면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란이 있어요. 조합원 권리 의무는 맨 처음에 분양 신청권이 주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내가 한번 말씀드렸죠. 도시정비법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분양 대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왜냐하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일도 지금 굉장히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기준일입니다. 조합에서도 챙겨봐야, 특히 조합에서 많이 챙겨봐야 될 기준일이에요. 조합원들하고 관련된 기준일이겠지만은, 그러니까 권리 산정 기준일은 대부분 아시죠? 토지를 쪼개거나 건물하고 토지를 소유를 달리하거나 없는 데다가 새로 짓는다거나 다가구를 쪼갠다거나 이런 얘기는 이제 보통은 재개발 구역에서 많이. 왜냐하면 재건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에 딸려 있는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조합원이기 때문에 쪼개기가 사실상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재개발은 얼마든지 쪼갤 수 있으니까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은 재개발에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아까 얘기한 대로 조합 설립 인가일은 왜 중요하냐? 동의서. 근데 자, 요거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했지만, 자, 조합 설립에 사실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지만, 조합 설립 인가를 한 이후에도 동의를 해도 됩니다. 또 안 된다고 할까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분양신청 마감일. 근데 이것은 분양신청 마감일이 지나버리면 분양신청 못해요. 조합에서 특별한 게 또 이렇게 막 예외적으로 이렇게 열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시행 인가가 뭐 변경되거나 뭐 변경돼가지고 잠시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분양신청 마감일까지 분양신청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분양계약서 작성일,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 현금 청산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현금 청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넉놓고 있다가 잘못하면 조합원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기준일들은
좀 알아두시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도 도시정비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장은 지금 권리산정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조합 설립 인가율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동의율이 몇 프로 이런 것은 조합원들한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 마감일 아까 재당첨 요 부분도 좀 아까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관리처분 인가를 통해서 분양 대상자로 정해진 날부터 5년 안에 같은 토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정비구역 내에서 분양 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자, 5년 전에 내가 토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했어. 근데 어제가 이번 새로운 현장에 마감일이야. 분양 신청 마감일이야. 그럼 분양 신청 못 할 거 아니야, 하루 차이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서울에서 크게 문제시 되지 않았어요. 왜 문제시 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이게 오래된 규정이긴 하지만 20년, 19년, 20년, 21년 막 이렇게 전국의 토기과열지구로 막 지정이 됐다가 아마 23년도 1월 달인가 막 다 해제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5년도 안 돼서 다 해제돼버리니까 재당첨 뭐 금지할 기회도 안 주고 다 그냥 해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시가 돼야 거기에 대한 유권 해석도 막 쏟아져 나오고 판례도 막 나오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는데 앞으로 또 모르죠. 계속 토기과열지구가 이렇게 서울에 25개 구가 계속 유지가 5년 이상 7년, 8년, 10년 유지가 된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권 해석이나 판례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없다,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분양계약서 작성일이 중요하죠. 표준 정관에 따라서 분양신청 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 이건 다 정관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기간을 어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조합 설립 동의서를 해줘라. 뭐를 안 해주냐. 분양신청할 때 분양신청을 해라. 왜 안 하냐. 하고 팔면 되는 거지. 자, 동호수 추첨해가지고 분양계약서 지금 당장 마음에 안 들고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는데 하기 싫어. 그래도 해라. 하고 나서 팔면 되지. 올리면.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팔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팔 수 있지? 사업 끝날 때까지 계속 팔 수 있나? 이런 의문점부터 생기잖아요.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우리는 자 이전고시라는 얘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다 이렇게 절차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전고시는 종전 부동산의 소유권이 모두 소멸하는 시점이고 시점 종전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이 소멸한다. 자, 도시정비법 86조 2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 이전 고시가 있는 다음 날에 새로운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지분, 건축물에 대한 뭐 권리가액, 뭐 종전가액 이런 거 다 여기서 이전 고시가 있는 시점에 다 없어지고 새롭게 분양받은 수 있는 건축물, 분양계약서 작성한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 건 이제 싹 공식적으로 없어지고 새로운 것을 소유주로 인정을 해주겠다. 굉장히 중요한 고시이죠. 이전 고시가. 그러니까 사실상 정비사업의 마무리가 된다는 거 보시면 돼요. 정비사업은 싹 끝나고 이제 새롭게 새로운 아파트를 내가 가지는 시점. 정부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시점이 이전 고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 고시는 우리가 조금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의미를 되새겨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이전 곳이라고. 그래서 이전 곳이 종전 소유권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소유권이 나한테 주어지는 게 바로 이전 곳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전 곳에 대한 법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새롭게 내가 새로운 아파트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이전 고시가. 그래서 이전 고시를 할 때는 이 도시환경정비 등기규칙에 한때는 지체 없이 그 등기소유 통지하고 등기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야 너 땅 있냐? 너 건물 있냐? 진짜 있어? 뭐 거봐 있잖아. 뭐 내놔요? 등기부를 내놓잖아요. 등기가 되어야 이게 내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 고시가 난 대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 고시가 난 대로. 자, 내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전 고시가 나한테 101동 101호가 내 거라고 이전 고시가 났어. 그러면 이걸 그대로 보존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에 101동 101호는 김영두 법무사 겁니다라고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자, 이전 고시를 입주를 하고서도 상당히 기간이 걸려요. 이전 고시가 안 나서 그러는 건데, 이전 고시가 난 이후로는 등기가 나기 전까지는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전 고시가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표시를 안 해놨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준공이 나서 입주를 하게 되면 내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가 들어가서 사니까. 근데 이전 고시가 길게 안 나는 경우는 1년 동안도 안 나요. 이전 고시가. 근데 내 집이지만 내가 팔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누나한테 팔고 싶은데 야 팔면은 등기 권리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 권리증이 없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뭐 더 들어가면 우리 분양계약서 뒷면에 보면은 이렇게 뭐 양도양수 관계하고 뭐 도장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등기 권리증을 내가 집 가서 내가 먹고 자고 사는데도 권리증이 없어서 그게 안 된다고. 그래도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조합원 지위 변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전 고시가 내 김영두 법무사 앞으로 났는데 그때부터 보존 등기 할 때까지는 원래는 거래가 중단돼요. 그리고 이전 고시를 뭐 3,000세대, 뭐 5,000세대 이렇게 하려면 이전 고시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1동은 누구 거, 뭐 면적이 어떻게 되고 소유자는 누구고 어떻게 되고 전체적인 사업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책이란 말이에요. 책. 이것을 조합사무실에서 준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조합사무실이나 구청에서도 공지를 해요. 자, 조합원 여러분, 자, 이전 고시를 2025년도 12월 30일 날 이전 고시를 구청에 접수할 거니까, 자, 적어도 오늘 이후부터 거래가 안 됩니다. 조합원 지위 변경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31일 날 가서 구청에다가 이전 고시 서류 갖다 줘야 되는데 전날 와가지고 조합원 변경 좀 해주세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데 그만큼 이전 고시가 상당히 중요하고 적어도 이전 고시 때문에 조합이나 구청에서 거래를 조합원 변경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뭔 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고 팔고 조합원 지위를 변경을 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합 설립, 뭐 동의서, 분양 신청, 분양 계약서 여기다 다 해줘라. 할 기회는 언제든지 생기니까. 그리고 집값이나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하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도시정비법 122조 보면은 파는 사람이 이 현장은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우리가 내가 팔고 있는 이 아파트 주택은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 70조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70조에 보면은 내가 여기 살지는 않고 나는 어디 다른 곳에 사는데 여기 세를 줬어요. 세를 줬는데 이번 달 말일이 만기예요. 근데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아야 되는데 내후년에 우리 아파트가 다 이주 나간다는데 이거 세를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골칫덩어리란 말이에요. 저랑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어떻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에 써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내가 예시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어떻게 써야 될 건지. 이것은 이 도시정비법 70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아까 방금 매매할 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매도자들한테.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기간은 여기 보면은 도시정비법 70조에 임대차 보호법의 임대차 기간 이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언제?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를 받은 경우에.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집 같은 경우에는 2+2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년 계약 기간 하고 또 별일 없으면 2년이 연장돼서 4년까지 살 수 있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렇게 되잖아요. 10년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도시정비법에서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계약한 내용을 무시하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응? 자기들 간의 계약을 무시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어떻게 본 건물은 본 주택은 본 상가는 무슨 정비 사업의 사업 구역 내에 있음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경우에 도시정비법 81조 5항에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기간의 또 연장 관련된 규정은 적용하지 않다라는 것을 임대인, 임차인이 다 서로 안다.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이주 계획에 따라서 임차인은 이주 기간 내 이사 비용 등을 아무런 요구 조건 없이 임대차 건물을 원상 복귀하고 임대인한테 반환하고 임대인은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한다. 그러한 특약사항 정도는 넣어주면 괜찮지 않겠나. 요렇게 넣어주면은 거의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찍으시면 빨리 찍으시죠. 나 찍으신 분들도 혹시 궁금하시면은 여기 추진이 사무실에 얘기하든지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왜 안 나오죠? 조금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수고해주신 김영도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